오늘은 비와 비율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두 수를 비교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식을 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 대 B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읽을 때는 A 대 B, B에 대한 A의 B, A의 B에 대한 B,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때 뒤에 있는 이 값이 기준값이고 앞에 있는 이 값이 비교하는 값입니다. 정리하자면 비교하는 값 대 기준값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 B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한 값을 B의 값 또는 비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율로 표현하는 방법은 비교하는 값이 분자에 기준값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기준값이 아래쪽으로 들어가고 뒤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항상 이렇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3대 4와 같은 비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기준값이 4이고 비교하는 값이 3입니다. 이 녀석을 하나의 숫자로 표시해 보면 B의 값으로 표시해 보면 비율로 표시해 보면 4에 대한 3의 비 4분의 3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4개 중 4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중에 3개에 해당하는 값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이 B의 값을 표현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백분율입니다. 백분율은 기준값을 100으로 두었을 때 비교하는 값을 표시하는 형태인데요. 예를 들어보면 아까쯤에 보여줬던 3대 4 같은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B의 값으로 표시해보면 4분의 3이 될 텐데 분모를 100으로 했을 때는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분자 분모에 25를 곱해서 분모를 100으로 만들어 보면 100분의 75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75의 값을 갖는 비율 이런 말입니다. 이 녀석을 75% 이렇게 이야기하죠. 백분율의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기호도 퍼센트죠. 기준값을 100으로 했을 때의 그 비교되는 값을 백분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분 이런 말이 100개로 나누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백분율로 표시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정한 B의 값을 분모가 100이 되도록 특정한 값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면 됩니다. 분수로 표현되기 때문에 분자 분모에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값이 변하지 않겠죠. 그런 방식으로 고쳐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분자에 해당하는 이 값이 바로 백분율 이렇게 표시됩니다. 백분율을 표시하는 방법은 분수로도 표시를 할 수 있지만 잘 보면 이걸 분수로 표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0.75 이렇게 되겠죠. 0.75 B의 값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0.75를 보고서 백분율로 75%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75%다? 그러면 그 값을 B의 값으로 표시했을 때 0.75가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b의 값을 표시하는 방법 중에 할푼이 이렇게 있는데, 할은 10분의 1을, 푼은 100분의 1을, 리는 100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이 100분의 1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기준값을 100으로 둔다는 얘기죠. 할은 기준값을 10으로 두고 리는 기준값을 1000으로 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푼은 퍼센트하고 개념이 같습니다. 기준값을 100으로 뒀을 때의 값이니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0.345 이런 b의 값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b의 값입니다. 이때 10분의 1 자리에 해당하는 3이 바로 할이 됩니다. 3할 이렇게 되겠죠. 이게 푼. 그래서 4푼. 리. 5리 이렇게 됩니다. 이걸 순전히 푼으로 표시한다면 34.5푼 이렇게 되겠죠. 3할 4푼 5리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비례식과 연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비례식은 b의 값이 같은 두 b를 등호로 연결한 식입니다. 즉 비율이 같은 두 b를 등호로 연결하면 비례식이 되는데, 형태는 이렇습니다. A 대 B는 C 대 D 이런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앞에 붙어 있는 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녀석이죠. B의 값이 같아야 이걸 비례식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3대 4는 6대 8 이런 식이어야 된다는 거죠. 자, 봅시다. 3대 4는 B의 값이 4분의 3입니다. 기준값 뒤에 있는 녀석이 밑으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죠. 6대 8은 B의 값이 8분의 6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값이 밑으로 내려가고 비교하는 값이 위로 올라갑니다. 분자 분모에 똑같이 2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약분을 하면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두 B의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그렇죠? 이런 두 B를 등호로 연결했을 때만 비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비례식. 그런데 이렇게 연결된 식은 B의 값이 B가 등호로 연결되어 있지만 비례식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1대 2의 B의 값은 2분의 1이고 3대 4의 B의 값은 4분의 3이죠. 두 개가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식은 비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다시 들어가서 B의 값이 같은 두 B를 등호로 연결한 식이니 이 뒤에 어떤 제한 조건이 따라붙어야 됩니까? B의 값 B분의 A는 D분의 C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나중에 비례식의 특징을 다룰 때 중요하게 언급될 부분입니다. 비례식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B라는 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앞에 것을 전항, 뒤에 것을 후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항과 후항에 같은 값을 곱해도 또는 나누어도 같은 B가 됩니다. 같은 B의 값을 갖습니다. 자, 이유가 뭐냐면 B의 값으로 표현하면 B분의 A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분수 계산에서 우리가 언급했듯이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분수 값이 일정합니다. 그러니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B의 값이 변하지 않겠죠. 같은 이유로 A 대 B라는 값이
이 녀석이 분자로 가고 분모로 가니까 분자 분모의 전항과 후항에 똑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b의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곱해주면 안쪽에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내항, 바깥쪽에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외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례식은 외항 곱이 내항 곱과 항상 같습니다. 항상 일정하죠. 자, 왜 그런지 살펴봅시다. A 대 B는 C 대 D다 라는 식이 비례식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B의 값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B분의 A는 D분의 C와 같다라는 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런데 분모에 있는 것을 없애가지고 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분모에 없애기 위해서 양쪽에 똑같이 B하고 D를 곱합시다. 왼쪽 좌측 항에도, 좌항에도 B와 D를 곱하고 우항에도 B와 D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하겠죠. 그런데 분자에 있는 B,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D 같은 요소를 약분해 주고 나면 AD equal CB, BC겠죠. 그죠? AD와 BC의 곱이 서로 같다. AD는 외항곱이고 BC는 내항곱입니다. 그래서 비례식에서는 내항곱과 외항곱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얘기했었죠? 비례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B의 값이 서로 같아야만 합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것 중에 전항과 후항에 동일한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B의 값이 항상 일정하다. 즉, 같은 B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걸 이용해서 복잡하게 표현된 B의 값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자, 3분의 1 대 2분의 1과 같은 B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녀석은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면이 있죠. 그래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B로 나타나자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자연수의 B로 표현을 하는데 어떤 특징을 이용합니까? 전항과 후항에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B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용하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좌우에 똑같이 6을 곱해줍니다. 왜 6입니까? 3과 2의 최소 공배수가 바로 6이죠. 그래서 3과 2를 동시에 없앨 수 있습니다. 공배수이기 때문에, 공통 배수이기 때문에 3과 2를 동시에 없앨 수 있죠. 자, 그래서 앞에 부분은 2가 되고 뒤에 부분은 3이 됩니다. 2대 3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즉, 3분의 1 대 2분의 1이라는 B의 값은 2대 3이라는 B의 값과 완전 일치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만약에 소수점으로 표현된 값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0.2 대 0.5 같은 경우도 살펴봅시다.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10을 곱해서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10을 곱해서 2 대 5 이런 방식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좀 편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6 대 8 이런 경우를 보자면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2라는 인수가 발견되니까 최소 공배수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 양변을 2로 나누어 전항과 후항을 2로 나누어 3 대 4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연비를 다뤄볼 텐데요. 연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자동차의 연비 이런 게 아닙니다. 연속된 비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3대, 4대, 5 이렇게 비율이 연속적으로 연결된 걸 말하는데요. 이 연비는 뭔가 복잡해 보이겠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A 대 B가 2 대 3이고 B 대 C가 4 대 5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A하고 B의 관계에서는 2대 3, 2와 3의 비율이고 B와 C의 관계에서는 4와 5의 비율이죠. 이걸 A 대 B 대 C가 그러면 연속으로 놓고 비율을 따져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얘는 3이 기준이고 얘는 4가 기준인 거죠. 자, 이때 양쪽 식에, 양쪽 B에 동시에 존재하는 이 B항을 공통값으로 놔두면 아무래도 비교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3과 4가 공통이 되어 같은 값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전항과 후항에 동시에 같은 값을 곱해줘서 된다고 했죠. 그걸 이용해 보려는 겁니다. 3과 4를 동시에 같은 값으로 만들려면 공배수인 12를 만들자는 거죠. 즉 여기다가 4를 곱하고 4를 곱해서 8, 4를 곱해서 12 이렇게 만들고, 밑에 식에다가는 같은 값을 만들기 위해서 B를 같은 값을 만들기 위해서 3을 곱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B의 비율이 12로 모두 같아졌죠. 그러니 A 대 B 대 C를 8대 12 대 10으로 놓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A 대 B 8대 12, B 대 C 12 대 15 약분해보면 2 대 3과 4 대 5가 되겠죠. A 대 B 대 C 이렇게 A, B, B, C 이렇게 나오지 않고 A 대 B, A 대 C 이렇게 나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항을 값을 똑같이 만들어서 그냥 연비의 비율을 연속으로 두면 되겠죠. 요령은 그겁니다. 책에 여러 가지 공식이 나와 있지만 만약에 복잡하게 생각된다면 금방 풀이와 같이 접근해도 문제 없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봅시다. 만약 A 대 B가 4 대 3, A 대 C가 5 대 6, 이런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두 식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A가 4와 5로 각각 달라서 두 개를 4 대 3 대 6 이렇게 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 이 부분을 동시에 같이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데 비율을 할 때 특징이 전항과 후항에 동시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게 아니었죠.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는 경우만 같은 비율로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도 같은 값을 곱하거나 나누어서 동시에 같은 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는 5를 곱하고 여기에는 4를 곱해서 만들자는 거죠. 위식에다 5를 곱하면 A가 B는 20, 15 이렇게 되고, 4를 곱하면 20대 24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A 대 B 대 C는 20으로 뒀을 때 B가 15, C가 24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두면 됩니다. 비례 배분이라는 건 뭐냐면 비율이 주어져 있는 A 대 B, 이 녀석을 모두 합쳤을 때 전체를 S라고 두어봅시다. 전체를 S라고 두었는데 이때 이 부분이 A만큼의 비율, A, B 이렇게 둡시다. B의 비율이란, 즉 라지 A라는 부분과 라지 B라는 부분이 스몰 A 대 스몰 B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전체 개수를 S라고 두었을 때 이 라지 A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수가 몇 개일까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각각 A와 B의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는 그럼 얼마로 둘 수 있나요? 당연히 A 더하기 B의 비율이라고 둘 수 있는 거죠. 즉 라지 A 대 라지 B 대 S의 비율을 보면 A 대 B 대 A 더하기 B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A 대 B니까 A만큼 B만큼. 그럼 비율상으로 따지면 A 더하기 B의 비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A 개수가 몇 개인지 알고 싶다 그러면 S의 A 대 S가 이렇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B의 비율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항곱이 외항곱과 같으니 A에다가 B를 곱한 것이 A 곱하기 S와 같아지겠죠? A를 곱하고 싶으면 좌우의 항을
A 더하기 B의 값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A 더하기 B 분의 A 곱하기 S 이렇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전체 개수가 20인 물건을 3대 7의 비율로 나누면 몇 개씩이냐 봅시다. 전체를 3대 7로 나누자는 거죠. 쪽 부분이 3, 이쪽 부분이 7입니다. 그러면 전체는 당연히 10의 비율인 겁니다. 3대 7 대 1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를 10개로 나눴어요. 자, 전체 개수는 20인데 그 녀석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그러면 3개에 해당하는 A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비율이 얼마입니까? 3이죠. 이 부분이 바로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죠? 아니면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전체 개수, 전체 대 A의 비율. 그러면 전체는 10의 비율이고 A의 비율은 3이죠. 이게 뭐냐면 전체 비율 대 A의 비율이죠. 그런데 이게 전체 개수가 20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A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항곱이 외항곱하고 같다. 10 곱하기 A가 60이다. 그러면 양변을 똑같이 10으로 나누어 분하면 6 이렇게 되겠죠. A의 개수는 6개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A, B 이렇게 나누지 않고 여러 개로 나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전체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비율이 A 대 B 대 C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 비율은 얼마입니까?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 비율이 되는 거죠. 전체 비율 전체 개수를 곱하면 A가 나오겠죠. 그렇죠? B를 구하시면 이 자리가 B가 되는 겁니다. 수의 범위를 도식적으로 표시하는 방법과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죠. 자, 수의 범위를 표시할 때 쓰는 기호는 크다, 작다, 같다 이 세 가지 기호를 사용합니다. 크다, 작다 기호를 우리는 부등호 이렇게 이야기하고 등호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A, B 이렇게 돼 있으면 B가 A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수의 범위를 부등호로 표시할 때는 이렇게 쓴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의 범위를 표시할 때 A가 2와 3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A는 다른 방식으로는 이렇게 했죠. 이 초과 3 미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초과와 미만이라는 용어가 바로 이 부분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더 크다라는 부분은 초과, 더 작다라는 부분은 미만 이렇게 표현하는데 경계선까지는 2와 3 사이에 있다는 건 2나 3 같은 경계선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런데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다라는 걸 표현하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A는 2 이상 3 미만 3 이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 이하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초과 미만 더 크다 경계선을 포함하지 할 때는 초과와 미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경계선을 포함할 때는 이상, 이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을 때는 이렇게 읽고 쓸 때도 이렇게 쓰지만 만약에 수직선 위에 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표시한다는 거죠. 경계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중간을 빈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경계선이 들어가는 부분은 경계선을 칠한 값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칠한 모양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2 이상 3 이하이다. 2초가 3 미만이라고 표시할 때는 중간을 빈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자, 더불어서 올림, 버림, 반올림을 알아봅시다. 이런 표현들은 근사값을 표시할 때, 근사값을 이야기할 때 쓰는 이야기인데요. 표현하는 방법인데, 근사값은 우리가 무언가 자료를 측정할 때 정확한 자료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대략 인구가 10만 명 정도가 모여있는 도시를 생각해 봅시다. 일일이 한 명씩 세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겠죠. 그래서 10만 명 전체를 세지 않고 적당한 근사값, 뭐 10만 명, 11만 명, 12만 명 순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11만 명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11만 명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근사값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정확한 값으로부터 근사한 값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올림, 버림, 반올림 등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하를 들어봅시다. 가령 2354명이 무언가를 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2354명인데 그런데 누가 대충 그래서 대략 몇 명쯤 되는데 하고 물어봤는데 2354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드물죠. 대략 한 2000명쯤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2300명쯤인 걸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2000명쯤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있는 이 숫자 전체를 무의미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별로 의미 없다. 그러니 대략 2000명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수를 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100의 자리에서 버림. 이렇게 읽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100의 자리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이하라고 하면 100의 자리까지를 포함해서 버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1000의 자리 미만 버림. 그럼 1000의 자리까지 놓고 그 이하 자릿수는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2354 이렇게 놓았는데 이 54 이 부분이 100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대략 2400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2330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뒷부분이 100의 자리에서 더 멀죠. 0과 100을 기준으로 놨을 때 정확히 가운데가 50쯤 될 텐데 이쪽이 0쪽에 더 가깝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버려서 2300명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이 10의 자리에서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으냐 아니면 5 미만이냐 5 이상이냐 5 미만이냐를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한 자리를 올려서 계산할지 아래로 버릴지를 판단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는 반올림 이야기합니다.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입니다. 10의 자리에서 반올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4 이하는 버림이고 5 이상은 올림입니다. 이게 반올림이죠. 그럼 올림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올리는 겁니다.
뒷자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0이 아니다? 그럼 그냥 올립니다. 그래서 3,000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면 이 자리를 기준으로 해볼까요? 0이 아니네요. 올립니다. 뒤에 있는 숫자가 0이 아니면 그냥 다 올리는 거죠. 올림이라고 합니다. 그냥 한 자리 올려서 계산한다는 거죠. 버림은 그냥 다 버리는 거죠. 말 그대로 그냥 0으로 쭉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올림은 그냥 올리면 됩니다. 윗자리로 0이 아닌 이상은 그냥 올림 그러면 윗자리 한 칸 올려주면 됩니다. 반올림은 중간이죠. 어느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5 이상이면 올려주고 4 이하면 버립니다.